오늘의 사연은 모란봉악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24년 2월에 홀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아리따운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란 씨는 금성학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란봉악단까지 입단해서 공연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꿈꾸던 곳을 들어갔지만 모란봉악단에서의 삶은 상상 초월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료들이 김정은과 얽히고 나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역시 김정은과 얽히고 난 뒤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모란봉악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했던 윤미란이라고 합니다. 아마 북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악단 이름일 텐데요. 리설주와 현송월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랍니다. 최고의 실력들을 갖춘 자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죠. 저 또한 금성학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의 동경에 눈빛을 사고는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꿈꾸던 모란봉악단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된 훈련을 견뎌야만 하는 건 물론 김정은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김정은과 얽히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동료들도 늘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북한에서의 나날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가슴이 꽉 막혀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매일 아침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모란봉 악단 건물은 마치 궁전 같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웅장한 외관 뒤에 숨겨진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는요. 연습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트레칭이에요. 춤을 추기 전에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다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누구도 아픈 단원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며칠만 자리를 비워도 바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연습실 벽면에는 웅장한 크기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그분들의 시선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더 곧게 펴졌어요. 특히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서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이곳에서는 춤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였거든요. 매일 아침 7시, 연습은 정확히 시작됐어요. 피아노 선율이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죠. 30명의 무용수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규율이 더 중요했죠. 한 명이라도 흐트러지면 전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때로는 한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하기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미소를 잃지 말아야 했죠.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첫 공연을 앞둔 그날 분장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리허설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거울 속에 제 눈빛은 단단해 보였어요. 이제 곧 무대에 오르겠죠. 제가 그토록 꿈꾸던 그 무대, 그때였어요. 분장실 문이 열리며 리설주가 들어왔어요.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모든 동작이 멈췄고 말소리도 잦아들었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렸죠. 리설주는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완벽하게 재단된 치마 정장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은은한 향수향이 공간을 채웠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어요.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리설주는 새로 들어온 단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의 불문율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우선은 너무 돋보이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존재감이 없어도 안 됐죠. 그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설주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될 거였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날 하루 동안 실수한 것은 없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되새겼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난 후였어요.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대부분의 단원들은 기숙사로 돌아갔지만 저희 신입 단원들은 여전히 연습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 공연을 앞두고 추가 연습이 필요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누구도 먼저 그만두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동기 박수연은 평소 장난기 많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날도 수연이는 춤 동작을 반복하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면 최고 지도자님의 눈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연습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죠. 누군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고 피아노 반주 소리도 갑자기 끊겼어요. 거울 속에 비친 수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도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수연이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날 밤 누군가가 이 말을 정치지도원에게 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모란봉 악단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행동이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란아, 나 실수한 거 맞지? 어떡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공허한 위로만 건넸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수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 정치지도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했죠. 박수연 동무는 가정사정으로 급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당분간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수연이의 기숙사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녀의 옷장에는 공연 의상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연습실에는 그녀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공연을 위해 준비하던 악보가 펼쳐져 있었고 거울 앞에는 그녀가 아끼던 머리핀이 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그녀를 데려간 것 같았어요.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수연이의 빈자리는 금방 채워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들리던 그녀의 피아노 연습 소리, 함께 나눠 먹던 간식들, 힘들 때마다 건네던 그녀의 농담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표정만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정치지도원 서의원은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녀의 사무실 불빛은 늘 가장 늦게까지 켜져 있었죠.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누가 무대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보고서에 기록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최고사령관의 관심을 받았는지였죠.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밤 리설주의 책상 위에 올라갔어요. 서의원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시했죠. 연습실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록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때로는 연습이 끝난 후 특정 단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죠. 그렇게 불려간 단원들의 얼굴은 항상 핏기가 없었어요. 예술단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명이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정도 자리를 비우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모두 김정은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단원들이었죠. 어떤 이는 공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췄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했지만 모든 단원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짜 죄는 리설주의 질투심을 자극했다는 것이었죠. 최고사령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어요. 밤이 되면 기숙사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습니다. 누가 다음이 될지에 대한 불안한 예측들이었죠. 지난 공연에서 최고 지도자님이 특별히 칭찬하신 그 언니 말이야. 이번 주에 갑자기 자리를 비운 그 동무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은 늘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끝까지 말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하지만 진실은 쓸 수 없었죠. 그저 연습이 힘들었다거나 날씨가 춥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가슴속에 깊이 묻어둬야 했죠. 수연이가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야 했는지, 이런 질문들은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수연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연습실 구석에서 그녀의 연습용 테이프를 발견했죠. 몰래 주워서 제 연습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그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울었어요. 테이프에는 수연이의 글씨로 열심히 하자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해맑은 글씨체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저는 정치지도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수연이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기숙사 관리실에서 그녀의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서류가 사라진 뒤였죠. 심지어 그녀가 찍혔던 단체 사진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남은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누가 정치지도원에게 고자질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었고 연습이 끝난 후에도 모두가 서둘러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날은 한솔이의 마지막 공연이 있던 날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무도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지만요. 한솔이는 북한 최고의 인민배우였고 모란봉 악단의 간판 스타였어요. 그녀의 춤은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죠. 공연 전 분장실에서 한솔이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분장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란아, 그녀가 불렀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건네는 말이었을 텐데 그날은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게 한솔이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악단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는 저를 각별히 챙겼거든요. 다른 선배들이 신입들을 차갑게 대할 때도 한솔이 언니는 달랐어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몰래 과자를 건네주곤 했죠. 힘들지? 이거라도 먹어.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차가운 연습실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늦은 밤 연습이 끝나고 둘이서 몰래 편의점 과자를 나눠 먹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큼은 이곳이 감옥 같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언니와 동생처럼 수다를 떨 수 있었죠.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나눈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솔이 언니가 저를 옥상으로 불렀죠. 평양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미란아, 이곳에서는 절대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작별 인사였는지도 모르죠. 마지막 공연 전 한솔이 언니는 평소와 다르게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했어요. 마치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천천히 꼼꼼하게 몸을 풀었죠. 저는 그녀의 옆에서 공연 의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붉은색 치마에 주름을 반듯하게 펴면서 문득 한솔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묻지 못했죠. 그녀도 저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솔이 언니는 무대 위에서 늘 빛났어요. 특히 그날 밤의 공연은 더욱 특별했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춤을 췄어요. 붉은 공연 의상이 무대 위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죠. 그녀의 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 마리 새가 마지막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처절하고도 우아했죠. 관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김정은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 한솔이를 향할 때면 어딘가 탐욕스러운 것이 묻어났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리설주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는 것이 보였어요. 공연이 끝난 뒤 김정은은 특별히 그녀를 칭찬했어요. 한솔이 동무의 공연은 정말 훌륭했어. 우리 문화예술의 자랑이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죠. 한솔이 동무, 내 옆에 서시오. 더 가까이. 그렇소. 팔짱을 끼고 찍읍시다.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솔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김정은의 팔에 자신의 팔을 조심스럽게 끼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리설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요.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한솔이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리설주는 계속해서 한솔이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은 마치 독사의 그것과도 같았죠. 차갑고 위험한 치명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난 후 한솔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녀는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절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연회장을 나오면서 한솔이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붉은 공연 의상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녀의 어깨에 제 외투를 걸쳐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미란아. 난 괜찮아.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솔이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보통 때는 늘 즐거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죠.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 방 앞에서 멈췄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란아, 이곳에서 잘 견뎌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잃지 마. 알았지?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작별 인사였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방에 들어와 한솔이가 준 과자를 먹으면서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귓가에 계속해서 한솔이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차가웠어요. 연습실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한솔이가 쓰러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연습실로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연습해온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2명은 문을 막아섰고 3명은 한솔이에게 다가갔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어요. 마치 인형처럼요. 한솔이의 팔다리를 거칠게 잡아 끌 때도 그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순간 한솔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죠. 두려움, 절망 그리고 미안함까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한솔이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눈빛, 마지막 입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각인되었죠. 그 후로 한솔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 했죠. 모두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몇 주 후 저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보이부 요원으로 일하는 친척을 둔 한 단원이 저를 화장실로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한솔이 언니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고문을 받았대요. 리설주의 직접 지시였다고 해요. 손톱이 다 뽑히고 온몸이. 그 단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정말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귓가에서는 한솔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미란아, 이곳에서 잘 견뎌야 해. 게다가 며칠 뒤에는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솔이의 시신이 한 시골 마을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없었고 추모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을 뿐이었죠.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연습실 구석에서 홀로 울면서 저는 한솔이가 마지막으로 준 과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과자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포장지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한솔이의 죽음 이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한솔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제 방에서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서의원 정치지도원의 보고서 사본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매일 밤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그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몰래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라진 단원들의 명단도 하나씩 작성했어요.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 이유를 구분해서 기록했죠. 특히 수상한 약물 반입 기록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리설주의 지시로 들여온 약물들이 단원들의 음료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증거도 있었죠. 한솔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황은 더욱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들, 목격자들의 증언, 심지어는 보이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들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이것은 단순한 진실 폭로가 아니었어요. 친구를 위한 마지막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매일 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단체의 실체를 알아가게 됐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리설주의 질투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았는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제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기록을 숨기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방 안에는 틈틈이 검열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피아노 건반 밑에 종이를 숨기기도 하고 무대 의상 안감 사이에 메모를 끼워두기도 했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공연용 신발 밑창에 숨겨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소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저에게 힘을 주기도 했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우연히 리설주의 일기장 사본을 구할 수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리설주의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였죠. 찢어진 페이지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라진 단원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녀가 직접 내린 지시들까지. 이 모든 기록들을 모으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진실들이 하나둘씩 연결되면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투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폭력이었고 계획된 살인이었죠. 리설주의 일기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특히 한 소리에 대한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 계집, 오늘도 지도자 동지의 관심을 받았다. 얼마나 뻔뻔한지. 이번에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날짜는 정확히 한 소리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섬뜩한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죠. 손톱을 모두 뽑을 것, 뼈는 건드리지 말 것,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할 것. 읽으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다이어리에는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각각의 살해 방법과 시신 처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녀의 꼼꼼한 필체가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이 다이어리를 복사하는 과정도 아찔했어요. 한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다행히 복도를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한소리와 다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었어요.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증거를 모으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낮에는 완벽한 단원인 척 연기해야 했고 밤에는 마치 스파이처럼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피아노 악보 속에 문서를 숨기고 화장품 상자 이중 칸에 기록들을 보관했죠. 낮에는 연습에 열중하는 모범 단원이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했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치지도원 서의원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질 때면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췄어요. 때로는 일부러 작은 실수도 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브로커를 처음 만난 건 공연 준비 시작 2달 전이었어요. 늦은 밤 연습이 끝난 후 시장에서 악보를 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죠. 그는 평범한 채소 장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자유를 원하시나 보군요. 그가 속삭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중국 국경 지역에서의 특별 공연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제가 메인 무용수로 선발되어서요. 리설주가 직접 저를 지명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음 희생양으로 점 찍어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연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밤에는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나가야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다른 루트를 택했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걸었어요. 한 번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길 잃은 고양이였지만요. 탈출은 한겨울밤에 이루어졌어요.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어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저를 데웠으니까요.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연 의상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저희는 작은 컨테이너 트럭을 타고 이동했어요. 짐 속에 숨어서요. 검문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 번은 경비병이 트럭 적재함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때 브로커가 재빨리 뭔가를 건네는 것을 보았어요. 돈이었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야 했지만 자유의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미리 알려준 대로 저는 죽은 듯이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죠.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여러 번 관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때마다 브로커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보여주며 능숙하게 대처했어요. 저는 그저 피곤해 지친 무용수인 척 졸고 있었죠.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시커먼 강물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 그곳이 자유의 땅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시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총알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얼어붙은 강물은 차가웠지만 자유를 향한 저의 의지는 더욱 뜨거웠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해서 헤엄쳤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소리가 이어졌죠. 가방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죠. 그 안에는 리설주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살인과 폭력의 진실, 권력과 질투가 만들어낸 광기의 기록들. 이것들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 순간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한소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 눈빛. 저는 죽을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폭로해야만 했으니까요. 언제까지 물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쳤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모란봉 악단의 음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한소리와 함께 연습하던 그 곡이었죠. 조국 찬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었는지. 국경을 건너고 나서 도착한 안전가옥은 작고 낡았지만 제게는 궁전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소리 언니, 저 이제 자유예요.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제 품 안에 서류들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화려한 무대 위에 숨겨진 피의 진실을, 권력자들의 잔혹한 게임을, 그리고 침묵 속에 사라진 그녀의, 아니,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말할 거예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었죠.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예술가들, 모란봉 악단의 단원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겠죠? 저는 그들을 위해 이 증거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거예요. 한소리,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꿈이었던 자유로운 무대, 진정한 예술, 그것을 위해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그것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지나 태국에 도착해 안전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저는 곧바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의 3개월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아이들의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저의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행복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선 부럽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언니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에 있는 동포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맛봤으면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앞으로의 저희 행보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은 누구보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이였습니다. 그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게 된 것도 이상하지가 않죠. 심지어 총책임자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건 다 그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정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7개월이 된 리정호라고 합니다. 남한의 삶은 정말 평화로워요.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요즘 이러한 저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바로 러시아 파병 이야기죠. 폭풍군단 이야기에 이어 심지어는 김영복의 이름까지 나오는 걸 보고 있노라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김영복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꽤 높은 군 고위 지휘관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꽤 높은 직급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사고는 했죠. 평양에서의 호화로운 고급 아파트의 저층에서 거주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층에서 사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남한에서는 높은 곳에 사는 것을 더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부와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는 가늠이 가시죠? 매일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민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러한 일상이 평생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제 전용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긴급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물론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5년간의 군생활 동안 수백 번의 회의를 가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고 모두가 무언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창가에 선 김영복의 뒷모습이 유난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의 군복은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죠.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동지들, 오늘 저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영복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의 말투에는 평소에는 없던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옷차림이 한층 고급스러워진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서양의 롤렉스 시계도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군사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죠. 손바닥에 만년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폭풍군단의 러시아 파병이라니요? 우리 특히나 폭풍군단은 조국 방위를 위한 핵심 전력인데 이를 해외에 파병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들려오던 소문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김영복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 심지어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까지 전부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군부 내의 흔한 루머로만 여겼는데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실전 경험을 통해 우리 군단의 전투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김영복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쳤죠.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복은 이 제안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가 제시하는 파병 규모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자료를 살펴보려 노력했죠. 세계 여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는 우리 군단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왼쪽에 앉은 참모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규모의 파병은 우리 군단의 기본 임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영복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그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리정호 동지,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이미 상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에서 제공할 첨단 군사장비와 기술 지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 군단의 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최근 김영복의 변화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했다는 러시아제 최신형 승용차, 그것도 검은색 세단이었죠. 출근할 때마다 반짝이는 그 자체가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이번에 이사한 집도 최고급 아파트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죠.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들도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럴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신뢰하는 부관을 불렀습니다. 박성철 중사는 제가 눈빛만 봐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근무하며 쌓은 신뢰가 있었죠. 박성철 중사, 김영복의 최근 동향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주게. 특히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약간의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성철 중사의 눈빛이 순간 긴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관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눈빛만으로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하얀 눈발 사이로 보이는 김영복의 색환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화려한 외관이 마치 우리 군단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목 한쪽이 바짝 말라왔어요. 책상 위에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병을 손으로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직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 군관학교 시절부터 최전선 근무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 직감이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관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받아들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보고서에는 김영복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을 비밀리에 만난 장소와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식당, 그것도 심야 시간에 말이죠. 더구나 그 자리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이 전달됐다는 목격담까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군. 저는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철 중사, 잠시 들어오게나? 저는 부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 정보들 확실한 건가? 네, 직접 목격한 정보원들의 증언입니다.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박성철 중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영복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성철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영복의 자식이 이번 달부터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모든 비용은 러시아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호화로운 생활, 비밀 만남, 그리고 이번 파병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사무실 창문에 맺힌 설이 문양이 마치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철 중사, 이 정보는 절대 세워나가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히 서 있는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천천히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죠. 이대로 침묵하면 우리 군단과 조국이 위험해질 것이고 행동을 취하면 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할 터였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렸어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야, 군인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그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아는 거다. 라는 말이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건히 먹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지기 전후인 강철민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위부 소속인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
지금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형광등 불빛에 그림자를 만들며 일렁였어요. 강철민은 즉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창을 가리자 사무실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처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죠. 이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준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복이 작년 7월부터 러시아와 접촉해왔다는 사실이었죠. 강철민이 내민 서류에는 러시아 소속 장교들의 비밀 입국 기록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기록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작년 7월 중국을 경유해 평양에 들어온 3명의 러시아인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민간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정보국 소속이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제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각 회동의 시간과 장소가 마치 독약처럼 번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들은 평양 교회의 한 별장에서 김영복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 일부도 기록되어 있었죠.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느낀 등받이에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이 정보를 첩보 분석 업무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측 동향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보위부 내 우리 사람들을 총동원해야 했죠. 오랜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들, 특히 보위부 내에 신뢰할 만한 동료들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어요.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만년필이 마치 다음 행동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후 곧바로 박성철 중사를 호출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최대한 은밀하게 접촉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두 보위부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틀간의 제 일정도 전부 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강철민은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했습니다. 저희는 김영복과 러시아 측의 접촉 지점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어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치고 알려진 접선 장소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틀 뒤 우리의 조사는 첫 번째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내 협조자들이 김영복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문서들을 발견했거든요. 모두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3천만 달러라는 그 큰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파병 인원과 장비 내역이 실제보다 최소 30% 이상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 차액은 당연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폭풍군단 정예 부대원들의 상세한 전투력 데이터였어요. 각 부대의 전투 능력, 장비 상태, 심지어 특수작전 수행 이력까지. 이런 정보가 러시아 측에 넘어갔다는 건 단순한 뇌물수수를 넘어선 명백한 반역행위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후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할수록 김영복의 배신 행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마치 독사처럼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왔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평양의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소리, 아들이 입시 공부하는 소리, 딸아이의 웃음소리.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제 선택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 미영이가 저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평양사범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녀는 최근 부교수 승진이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녀의 음악 교육 방법론은 여러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혁신적이었어요. 이제 곧 더 큰 꿈을 펼치려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게다가 아들 현우는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책상 불빛이 떠오르더군요. 그 아이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거였죠. 딸 수진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음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식사 테이블에 앉아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모습, 현우의 듬직한 어깨, 수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 이 모든 것이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숟가락 든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복의 비밀 회동 기록, 해외 계좌 내역, 부풀려진 파병 계획서, 군사기밀 유출 증거. 이 서류들 하나하나가 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였어요. 순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군관학교 졸업식에서 충성을 다짐했던 그 순간, 첫 임관식에서 조국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왔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조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평소와 다름을 눈치챈 것 같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평소보다 오래 가족들을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당 중앙위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문서에는 상세한 설명과 입증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문서마다 찍힌 김영복의 서명,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 심지어 비밀 회동의 사진 증거까지 모든 것이 어느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파병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모스크바와 수차례 실무회담이 있었고 구체적인 파병 규모와 시기까지 논의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위험도 있었어요. 이미 김영복이 이를 도맡아 지휘하며 꼼수를 쓴 상태였으니까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영복의 처리였습니다. 통상적이라면 마땅히 처형감이었지만 그가 러시아 측과 너무 깊이 엮여 있었어요. 그를 처형할 경우 그가 러시아 측에 미리 전달해둔 우리 군부의 기밀들이 전부 폭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며칠 후 당은 아이러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복을 러시아 파병군 총책임자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보직이었지만 사실 이는 교묘한 추방이나 다름없었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김영복은 이 인사 발표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태는 더욱 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인사 발령이 난 그날 밤 김영복은 마지막 도박을 시도했어요. 비자금으로 모아둔 300만 달러를 들고 중국 국경을 통해 도주를 시도한 겁니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위조 여권까지 준비해두었다고 하더군요. 파병을 보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신이 가는 것은 싫었던 겁니다. 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보위부가 그의 은행 계좌를 감시하고 있었고 모든 동선이 파악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그는 국경을 넘기 직전 새벽 2시경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그는 검은색 가죽 가방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워넣고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 측에 넘기지 않은 추가 군사기밀 문서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당의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도주 시도는 오히려 당의 원래 계획이 최선이었음을 입증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병은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무적인 준비와 부대의 편성에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죠. 그래서 당은 그때까지 김영복을 평양 외곽의 특별수용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주 시도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또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300만 달러는 파병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수용소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초대소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철저한 감시 속에서 김영복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려야 했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러시아행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김영복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척해졌다고 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도 하더군요. 자신의 배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하루하루 씹어삼키며 그는 러시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 또한 한시름 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춥고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려는데 현관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이미 김영복의 지시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특별수용소에 갇힌 김영복은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고 해요. 리정호를 파멸시켜라. 그의 마지막 지시였다고 합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제 과거 기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국경 지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한 시기에 반체제 선전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 보고서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박성철 중사가 첫 번째 희생자였어요. 통상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했지만 모든 정황이 수상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였는데 하루 아침에 사고사로 죽음을 맞고 만 것이죠. 안타깝지만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상관의 표정 없는 얼굴을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박성철 중사의 장례식장에서 멀리 서 있던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현우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이 갑자기 보류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심사 중이라는 애매한 설명뿐이었죠.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들, 외교관의 꿈을 키워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평양사범대학에서 갑자기 사상검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가 이제는 매일같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거예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피로와 불안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녀의 한숨소리가 저를 괴롭혔죠. 딸 수진이의 상황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에서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동시에 일어난 하락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냈대요. 그렇게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시험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연필로 쓴 답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이의 시험지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의 전우이자 친구였던 강철민의 배신이었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평소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근처였어요. 그날따라 늦은 시간에 그를 마주친 것이 운명이었을까요? 네. 리정호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친구인 그가 김영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그토록 쉽게 확보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결정적인 정보들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건 모두 김영복이 계획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 자신의 러시아행을 성사시키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러시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문득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그곳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대화가, 한숨 소리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던 거죠. 여보,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매일 밤 식탁에서 나누던 가족들과의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도청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음산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검은 차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림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 우리 집 앞에 자주 서 있는 저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수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고 우리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차량 밑을 확인합니다.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을지 모른다는 편집증이 생겼거든요. 매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모든 전화통화를 의심하게 됐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더 이상 마음 놓고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류 한 장을 작성해도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의 연속이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누가 뭔가를 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복이 특별수용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거미줄을 짜듯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저를 조여오는 그물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정호를 파멸시켜라. 그의 마지막 지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다니. 제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오히려 제 가족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복을 입던 첫날, 첫 임무를 받던 날, 승진 소식을 들었던 날,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측근들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왔거든요.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난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복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문서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서류 뭉치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김영복이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부대원들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표까지 있었어요. 우리의 전우들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대장님의 가족에 대한 보복 계획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그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제 가족들을 단계적으로 파멸시키는 계획이 월별,
주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의 대학 입학 좌절, 아내의 사상검증, 딸의 성적 조작,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마주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아내의 지친 눈가, 아들의 좌절감이 묻어나는 표정, 딸의 불안한 미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현우야, 수진아, 우리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 도청 장치를 의식해서 쪽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난 후 그들도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작은 쪽지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아내는 통장에 돈을 조금씩 현금화했고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제 마지막 측근들이 국경 탈출 경로를 확보해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 앞에서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장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탈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음력 설날 연휴였어요.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때를 노린 거죠. 우리는 평소처럼 명절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떡도 했고 아이들은 설빔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방 속에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들이 담겨 있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집 반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현우가 공부하다 잠들곤 했던 책상,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던 것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본 우리 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차가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제 부하 중 가장 신뢰하는 김상사였습니다. 대장님, 보이부 감시망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겠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검문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와 김상사의 능숙한 대처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어두운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추격자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듯이.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춰왔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아내가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모두 엎드리세요. 김상사가 산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 방법이었어요. 까만 어둠 속에서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는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군사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강물은 검게 출렁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아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하나의 줄에 묶여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총알이 날아왔고 강물이 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강이 중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우리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견디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에 도착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수십 년간 익숙했던 군인의 삶을 벗어나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조금씩 한국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전우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들이 러시아의 전쟁터로 보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이제라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보기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영복의 계획, 폭풍군단의 실제 전력, 파병 규모와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견될 군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이 정보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될 거라고 했어요. 최소한 일부 전우들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이면 종종 악몽을 꿉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강을 건너던 그 필사적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악몽 뒤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선택이 옳은 거죠?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우크라이나 전선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언젠가 제 정보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진정한 충성이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야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평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았던 진정한 자유였나 봅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 이번에는 총이나 폭탄이 아닌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제 양심이 늘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